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헌법재판소는 최기상에게 물어봐. 최기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기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인 출신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분은 최기상 의원입니다. 왜냐면요, 이 약간 포퓰리즘 성향이나 어떤 대중의 분위기에 들뜨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차분하게 뭔가를 평가하는 사람으로는 전 최고로 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최기상 의원 이력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몇 년 하셨죠? 헌법연구관 2년 했고요. 또 부장연구관 2년 해서 총 4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소추당 간사 및 대변인까지. 네.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신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 국회도 알고 헌법재판소도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헌법연구관 출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일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떠도는 썰이나 이런 것들 음모론 같은 것들까지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최기상 의원 후원의 계좌가 있어요. 농협 301-021-7819-11 최기상 후원회. 그리고 최기상 TV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상단에 최기상 TV 바로 가기 링크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다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탄핵 심판 이야기는 이제 전 방송에 많이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에서 선거법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방송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 10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사실 방송으로 말한 건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기상 의원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일단 이재명 대표 무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들 뇌피셜을 내고 있는데 일단 무죄에 대해서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고기일 때 이제 저도 어디 대표님이랑 같이 법정 안에서 예. 1시간 40분 동안 선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최종 변론기일 때 공판기일 때 6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도 다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최종 공판기일 때 쭉 들어보니 무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부분을 변호인이 또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계속된 지적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저도 이제 법관 생활을 20년 했으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나름 추정을 좀 했는데 막상 이제 선고기일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제 밖에 계셨고 저는 이제 대표님과 같이 들어가서 쭉 들었는데 초반에 분위기를 보니 무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변호인들하고 시선도 마주하면서 아 이거는 다 무죄 같다라는 생각이 초반에 일찍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나 뭐 주심 판사님 그리고 다른 판사님들이 표정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판결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 판사님들의 판사 경력이 합치면 한 7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이건 대법원 가서 절대 단 한 글자도 깨지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엿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판사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다. 정말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 선고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에서 잘못 기소했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엉터리 기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얘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도 이건 다 무죄다. 그래서 참 이런 일로 한 국가의 야당 제1당의 대표를 오랜 시간 동안 재판에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두고두고 평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셨으니까 내가 진짜 궁금한 건요. 처음에 아마 선고를 내릴 때 이 소위 검찰의 과잉 수사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변호인 측에서 네. 주장했던 거. 그거 기각하는 걸 볼 때 저는 아 무죄구나라고 처음에 느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하기 전에 음. 소위 뭐 적법한지 여부나 굳이 이거를 본안에까지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있는 수사나 기소였다고 판단을 하면 먼저 그 부분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아니 그게 이제 약간 롤러코스터 타게 만드는 건데 음.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좀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초반에 엄청 불안하다가 나중에 결국 파면하는.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반대 의견이 없으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음. 한 분의 보충 의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주문을 맨 늦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유 설명도 보통은 이제 안 되는 걸 먼저 하고 이제 마지막에 되는 걸 얘기하면서 갔는데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인용이 되기는 한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거나 예. 아니면 한 분이라도 별개의 의견이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간이 몇 분이라도 짧아집니다. 주문을 읽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가서 그 형식을 들으면 이게 전원일치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 혹은 별개 의견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스킬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일단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파기자판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대법원이 2심이랑 상관없이 니들이 직접 판결해 이거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견해를 달리하면 당연히 2심으로 내려보내서 재판을 다시 받게 하는 게 형사소송법 원리에 맞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동안의 전례도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2심 판사가 파기자판 하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대법원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럼 거죠. 그 2심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감 느끼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원래 대법원이라는 게 법률심,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판결이 있었고 법 적용이 잘 됐냐 안 되냐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또 다른 재판들 여러 가지 오늘도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나마 노려볼 수 있었던 게 옛날에는 위증교사였고 지금은 공직선거법이었는데 위증교사가 1심 무죄 나버렸고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나버렸고 나머지 사실은 대장동 뭐 성남 FC 이런 건 괴롭히기 좀 가까운 재판이거든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그 2심 무죄 판결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우리 재판부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판결을 어떻게 하는가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머지 사건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수사했던 검사, 기소했던 검사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최기상 의원 말씀을 신뢰하는 게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무죄가 확신합니다라고 본인이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에요. 정보를 듣고 알려준 게 아니라 재판을 같이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판사나 검사의 얼굴 표정과 대응을 보고 이건 무죄가 확신하다고. 맞습니다. 마지막 재판 한 6시간 동안 계속 지켜봤던 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그때 그날 대표 재판하기 바로 전날부터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런 게 돌았어요. 최기상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가 보다. 그렇습니까? 네, 진짜로 많이 돌았었어요. 빨리 나가서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 날 확정됐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만 4년 근무하셨어요. 네. 일단은 4월 4일 확정됐다는 것에 분명히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감이. 그동안 너무 많이 늦어져서 속상해했고 국민들께서 너무 상처가 크셨는데요. 저도 걱정도 많이 했고요. 다행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선고 날짜를 4월 4일로 지정을 해줘서 인용 결정이 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2, 3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조금 더 평의를 세밀하게 하면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나라가 혼란에서 빨리 벗어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화합과 어떤 전진의 의미를 결정문에 많이 담아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관하지 않는 거죠. 비관이란 없습니다. 0%입니다. 제가 그거거든요. 일정이 안 잡힌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4월 4일이라도 선고를 하면 이건 파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잡힌 거다. 맞습니다. 그 논리 맞죠? 맞습니다. 댓글창에 계속 악플이 달리는 분이 있어요. 네. 그게 야 낙관하지 마라. 5대 3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 어쨌건 지금 그 선고는 분명히 파면인데 이제 남은 거는 7대 1이냐 6대 2냐 전원일치냐 이 세 가지 경우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선고일이 안 잡혔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4월 4일 날 파면되면 일정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고가 4월 4일 날 되면 예상 대선일이 지금 6월 정확히 며칠이었더라? 3일까지 6월 3일?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예. 6월 3일까지. 네, 60일 내에 해야 그 전에 되니까. 치러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예를 보면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가능하면 선거를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이나 또 후보자들을 알 권리, 알릴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하는 게 보통인데요. 아마 이제 오전 11시 몇 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바로 대통령이 고리 상태가 되니까 아마 오후 2시 무렵에는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들 회의를 할 것 같고요. 또 중앙선관위에서도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개요는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선 날짜를 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날짜는 앞뒤로 휴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투표를 참여를 많이 하게 날짜를 고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6월 3일 날 혹은 6월 2일 날 가장 유력하다. 네, 그다음에 그 전주에 5월 마지막 주에 뭐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이후에 선거 날은 맨 마지막 날 했습니다. 60일째 되는 날. 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최대한 뭐 선거를 늦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정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뭐 이런 게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딱 채우기는 좀 어렵고 바로 직전인 6월 3일 정도가 맞을 것 같다 이런 거죠. 6월 3일이 제일 마지막 날 같습니다만 저도 확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4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6월 4일. 6월 3일이 화요일이고 네. 그러면 딱 60일 시간을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5월 달이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6월 3일이네. 3일 같습니다. 6월 3일이네. 6월. 네. 저 달력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3일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앞뒤로 휴일도 아니고 예. 게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보통은 사전 투표를 저희가 보통은 금토하거나 일월을 하는데 이 경우는 목금을 하게 돼서 이제 평일날 이틀 하게 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월 3일이 6월 3일. 네. 6월 3일. 6월 3일. 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파면은 확실하고 대선은 6월 3일. 그러니까 그 뒤로는 못 가고 네.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가야 6월 되는데. 3일이 네. 예. 그 전날은 이제 6월 2일은 월요일인데 전날이 휴일이라 예.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보면은 6월 3일이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지금까지 3월 7일, 14일, 21일, 28일까지 선고를 안 내렸단 말이에요. 가장 유력하게 떠돌았던 게 5대 3 아니냐. 그래 기각 아니냐 이 썰이 떠돌았었는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었습니까? 저도 4년 근무할 때 중요한 사건들이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뭐 미디어법 관련한 사건도 있었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외부에서 예측도 많이 하고 뭐 언론 기사도 많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계속해서 기각될 거라고 보고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보가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구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있고 8명이 9명이 있고 그 헌법 연구관들이 그 밑에 다 배석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왜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연구관들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시하는 그 아주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추정, 이거를 지시하는 거 보니까 혹시 요 정도 얘기들을 밖에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의의 내용이나 결정문 작성은 전반적으로 8명 본인이 직접 하고 본인들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정확히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밖에서 연구관 혹은 직원들이 파편적으로 얘기하는 극히 일부를 모아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모 재판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 요구하는 게 이게 기각 쪽의 자료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와서 전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구조. 그 정도 선인 건데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 누군가를 거치다 보면 그게 확실하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판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맞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재판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보안이나 뭐 도감청 문제에 대한 또 대비나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제 선고가 8대0 만장일치로 나고 재판소에서 사후담이 의외로 처음부터 결론은 그랬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방송의 텍스트 제목이에요. 네. 헌재는 처음부터 파면이었다. 다만 이제 길어진 거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처음에 이제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기록을 다 보고 판단을 했더니 대부분이 이거는 인용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은 사실상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한두 분이라도 기존에 있는 감사원장이나 뭐 검사들이나 그리고 총리 사건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선고하는 것은 대선 국면에 접여드니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거보다는 이 사건들을 미리미리 선고를 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사건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누군가가 제시를 했다면 그 정도는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논의가 됐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로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버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영향을 끼칠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요. 또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짜에 가까워 오니 또 누군가는 드러내진 않지만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건의 결과도 보고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걸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좀 끌었는데 그게 무죄로 선고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미룰 이유나 뭐 핑계가 안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지난 수요일 날 선고됐는데 그걸 보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선고기를 지정하자니 약간 또 재판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고등법원 판결 결과 보고 선고하는 것처럼 모양이 생기니 그건 안 될 것 같고 해서 줄을 넘겨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선고 날짜를 정하자라고 했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8대0 만장일치 큰 흐름은 바뀐 적이 없고 이렇게 미뤄지니까 주위에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나고 모아서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 기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 안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생각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때문에 뭘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홀가분하게 금요일 날 발표할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이 판결하는 거야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내는 그런 흐름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네,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한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이 무죄 판결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한 분명히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뭐
반발이나 이 열기가 좀 식을 시간도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었다라고. 그게 이제 쿨다운이라고 네, 하는 건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네.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요. 보수 가표집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네. 저 헌법재판소 근처에 소위 극우들도 많이 줄었고 정말 열기가 식어가는 측면이 있을 때 그렇게 정치적인 곳이에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본인들이 이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이 대선 국면에 뭔가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나누다 보면 본인들은 그걸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전 8명이 전부 판사 출신이다 보니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맞아요. 헌법재판관이 검사 출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교수 출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간 전부 판사 유난히 출신이라. 판사 출신들이. 네. 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제 주장이 맞나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5대3 기각설인데 헌법재판관이 나는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일세 본인이 자기 의견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파면을 나는 반댈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용자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말로만 나는 기각일세, 각하일세 말할 수가 없고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이 결정문을 가령 어느 연구관이나 써오라고 하면 아마 쓸 사람이 없을 거고 직접 쓰셔야 되는데 본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나 학자들이나 법률가들 압도적으로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를 못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이 나 그건 알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책무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국민의 상식. 국민의 법감정, 정의관념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나 각하를 쓰려면 국민들의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판결문을 못 쓴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예를 들면 아니 우리가 아무리 뭐 윤석열이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임명하고 뭐 대법원장이 임명했다고 그러니까 추천했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소위 보수라고 해도 윤석열 편드는 판결문은 못 쓴다. 그게 근거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이건 파면된다라고. 근데 내 이름 걸어놓고 이런 거죠. 설사 그게 나는 파면의 인용은 맞는데 소수 의견으로 이런 걸 꼭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예를 들면 5대3이었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대3으로 기각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원 일치로 파면하는 건 결정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3명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는 못 쓸 테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같은 혈액형이 B형이어도 어떤 사람은 BB가 있고 어떤 사람은 BO가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맥락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반대 의견을 쓰려면 소위 파면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안 써지기 때문에 파면에는 동의 하나, 탄핵 소추 사유로 국회에서 들었던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뭐 증명이 부족하다거나 이 부분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요? 최소량의 법칙. 그러니까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파면 사유면 파면이다. 당연히 파면이죠. 근데 그 중에 저희는 이제 5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다 인정될 거라고 보는데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두 분의 재판관이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증명이 덜 됐다거나 사유가 중대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제 증거 체부 관련해서나 논란이 조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주장을 좀 한 게 있었습니다. 네. 뭐 수사 기록, 특히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앞으로 선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로 좀 정확하게 잘 이번에 정리를 해놔야지 앞으로 꼭 탄핵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헌법재판 사건에
모범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좀 낼 수 있겠다는 정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것도 이제 별개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충 의견 정도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왔거든요. 어제까지는. 아니 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결정해? 선출직도 아니면서. 이제 이거 국회가 결정하자라든지 국민투표로 국민투표로 할 수 하자라든지. 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헌재는 존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물론이죠. 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헌재가 이 결정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고 그 결정문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 정치나 우리 공화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내용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헌재 무용론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헌재를 좀 더 격려하고 인원이나 물적 설비도 갖춰주고 특히 자격 관련해서도 지금은 다 법조인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넓혀서 사회에 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 이렇게 헌재 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그걸 어찌겠냐고요. 2, 3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국민 절대 다수 한 7, 80%가 파면시키면 안 돼. 네 계몽용 말을 이해했어? 라는 여론이라면 살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한 6, 70%가 저 사람 파면해야 돼. 이거 내란이 확실해. 라는 절대 다수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누구도 속마음을 막 밖으로 드러내놓지는 못할 거다. 이런 측면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일에 하나 국민들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은 재판을 재개를 해서 다시 재판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론 과정에서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제대로 심리되거나 재판관들이 자기의 심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달 넘게 고민하다가 국민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재판 그래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얘기 나누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한 것과 거의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재판을 열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국회 측에 지적도 하고 이걸 보완하라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기각이나 각하는 그냥 한쪽에 가망 없는 기대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논리로 이원 입법한 건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덕수를 복귀를 시켰어요. 그때 이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은 파면이다. 그러니까 거의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헌정 수호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다시 그 헌정은 쑥대밭이 된다. 근데 한덕수는 그래도 국무회의가 좀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한덕수를 기각한 건 자기 모순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헌재가 그래도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를 그냥 보내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말씀드린 게 동의 좀 동의합니다. 네.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헌재가 혹시나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면서 복귀시키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면 변론을 제기하고 갱신을 해서 9명 전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게 나라의 현재나 미래에서 좋았는데 의외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헌재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됐다. 이제 마은혁은 필요 없다. 오늘 그 이야기 나왔었죠. 마은혁이 지금 상관없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다렸는데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가면 권한쟁의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미 결정도 했고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입장을 나오니 헌재가 더 이상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을 기다릴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이 전 방송의 일부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위원정당 해산을 해도 결국 헌재로 가잖아요. 네. 국민의힘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만으로도 해산된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좀 충분히 내란
정당으로 해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정도라서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에는 그걸 제대로 응징받는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 근데 이거 하나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4월 18일까지 이 재판관 임기가 안 채워지면 그 후로 2년이라는 거의 시간 동안 윤석열이 임기를 완주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탄핵 심판 상태에서 그냥 2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요 썰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악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근데 국민이라는 변수를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은 그건 윤석열이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였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상태에서 국민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재에 좀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월 18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서 주말을 이용하고 또 어제 오늘 그런 의견들이 걱정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 나온 게 헌재 재판관들도 다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오늘 이렇게 선고기를 결단하는데 참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한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망가지는 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죠. 그동안에 전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개 좀 일어나다 보니 네.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선고기 잡힘으로써 그럴 일은 안 생기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됐다. 네. 아우 진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아이 파면 될 거야. 아이 이번 주 파면 될 거야. 이렇게 막 하다가 4월달 넘기고 나니까 진짜 4월 18일까지 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더 이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구조에 네.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피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 한번 하면 파면은 확실한데 전원이 일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7대1이나 6대2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죠. 여러분 그 최기상 의원한테 물어보면 답이에요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근데 마흔역 재판관 임명은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이유를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더 말하자면. 지금 현재 8분이 재판관이 계신데 4월 18일 2분이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에 이렇게 탄핵 사건 등을 처리하느라고 일반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2분이 물러나면 6분밖에 안 남는데 지금 현재 6분이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과연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돼야지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라도 다른 사건들을 심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다음에 또 문영배, 이미선 2분이 4월 18일 퇴임을 하는데 이분이 2분 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6월 3일 날 결정돼서 6월 4일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거의 또 한두 달 금방 갈 수 있어서 그러네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 권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까지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여전히 행정부와 의회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도 안 돼. 선도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부끄러운 일이라 빨리 하여간 결단을 내려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별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윤석열 몫으로 임명하면 헌재 지형이 이제 우리 자기 편으로 온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은혁은 사퇴하고 이거 아마 정치적 수로 내미는 것 같긴 해요. 마은혁이 사퇴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가 임명해라. 지금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우리 헌법 8조 사항의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 한덕수의 그 무슨 뭐 저 탄핵 기각될 때도 그런 비슷한 내용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명장은 줄 수 있는데 지명은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원칙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근데 그건 안 지켜놓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못한다고 헌법학자들이 압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한다는 게
이견이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이나 주장을 하는 거라 오히려 그 내용들이 정당 예산의 사유가 될 수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정권이 바뀌어서 어찌어찌 임명 못하고 추천도 못하고 정권 바뀌어서 사실은 금요일 나오고 나면 2달 후에 대통령이 바뀌거든요. 네. 표현이 벌써 성이 나와버렸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는 게 사실은 원리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까? 만일에 정상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원래 전 대통령과 새 대통령이 협의하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그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매우 현실적으로는. 높습니다. 새 대통령이 지명을 할 거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이라는 걸 지금 법사 소위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게 만들 정도로 숫자가 비면 안 되니까 네. 일단 후임이 올 때까지는 이분들 임기를 연장하자라고 하는 법이에요. 네.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견해입니다. 뭐 외국의 독일의 사례도 있고요. 이 경우도 우리 헌법에 6년의 임기 조항이 있으나 그 6년의 임기가 마친 이후에 후임자가 정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업무만 하게 하자는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부분도 아예 법을 좀 보완을 해놓는 게 꼭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가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등을 이번에 참조해 봤더니 그리고 학자들로 견해도 이런 정도라면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나 좀 더 논의해서 탄핵 심판이 결정된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국민의힘도 자유롭게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최기상 하는구나. 뭔가 마음에 약간 좀 흐릿했던 것들이 또렷해졌어요. 최기상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실제로 최근에 어제도 권성동이 그랬고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했는데 헌재 빨리 지금 결과를 내놔라. 그 전에 이제 윤상현이 한덕수 탄핵돼서 기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헌재 사이에 내통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뭔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파편적인 그리고 재판관 이외의 이런저런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모아서 과거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국군기무사 등도 큰 사건에서는 정보 수집을 많이 실제로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정확한 정보를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본인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측면 그리고 이후에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안 나왔을 때 대비용 정도가 아닌가. 쉽게 표현하면 선동용으로? 싶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기는 해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위 보수 몫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잡아도 한 3명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전체는 그런 느낌이 아닐 텐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요.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형부인가요? 네. 정영식 요걸 이제 일종의 뇌물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지켜달라고. 그럼 정영식 같은 사람과 윤석열 바운다리에 무슨 대통령 부인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이 없겠냐에 대한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 봤을 때 이거 기각돼 5대3이야 현재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으로 던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언론의 찌라시처럼 형태로 돌리는 형태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구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사적으로 일이 어떻게 접촉을 할지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만일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런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결정문을 써서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결정문이 써지는 결정문을 기각 결정문, 각각 결정문을 써달라.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겠다. 근데 안 써지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네. 예. 논리를 하나 만들어 와봐. 그 써서 주면 근데 그걸 제공할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보통 그 말도 안 되는 민원이나 이런 얘기도 쭉 듣고 네 가령 뭐 어떤 형식이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임명시켜줘서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논리가 없어. 뾰족한 뭐 하나 한 찾아오면 내가 생각 한번 해볼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부터 헌법재판소는 아마 추정컨대 파면에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 딜레이 된 것에 가까울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이 탄핵 심판을 판결문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 파면 기각은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각을 판결문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결국 전원 일치에 가까운 결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아마도 후일담으로는 우리는 처음부터 다 마음이 그렇게 일치했다라고 널리 알릴 가능성도 많다. 그렇죠. 지금 이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거를 절대 다수인 국민들을 배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영자는 없을 거다. 논리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도 뭐 내일 모레 선고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왜 파면돼야 되는지 더 많이 국민들께 알리고 또 헌법재판관들께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나 결정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서로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 이 일들을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결정이 났을 때 이에 대한 입장을 내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단어 하나라도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승자나 패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질서를 같이 지켜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견들이 우리 사회에 있구나라는 걸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다시금 이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일 텐데. 시작입니다. 예. 네. 근데 궁금한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물론 뭐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방청객을 받겠다. 생방송 하겠다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저희 탄핵 소추다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만큼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들도 자신이 있는 거죠. 와서 보시고 생중계를 보셔도 국민의 납득할 만한 결정을 우리는 준비했습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렇네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 사실은 보수 가품 제거하고 나면요 최소 70% 이상이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반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를 기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생중계로 외국에서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날 11시 선고하면은 오후에도 주식시장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 하나예요. 보통 수요일 날 할 수 있는 공지를 화요일 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늦게 선고해도 좋은데 선고 날짜 지정은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빨리 알려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엄청 쪼였죠. 맞습니다. 그게 반영됐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 선고 날짜를 당신들이 4월 17일이나 18일로 할 수도 있다. 워낙 고심이 크다면. 그렇지만 그 날짜 지정은 지금 당장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잘했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줬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그만큼 본인들도 고심이 컸겠습니다만 국민들도 이제 한계를 넘으셨거든요. 맞죠. 예, 다행히 헌재가 그런 부분을 받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전원일치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그래 고생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쁜 결과는 예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가깝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래서 최기상 하는구나. 진짜로요. 약간 신경안정제처럼. 우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일해보고 판결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내 경험을 갖고 말하는 건 우리의 약간 정치적 주장과는 똑같은 결론이어도 깊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주장을 최기상 의원으로부터 어떤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2, 3일 동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시키고요. 하면 시키고 네. 탄핵 소추당 간사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정성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제 4월 4일 날 11시에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결정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기사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맞는 말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믿는다는 바로 그 사람.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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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제일 믿는다는 썰이 있어요. 찌라시에 돌아. 아, 그렇습니까? 아주 답해가지고. 기분 좋은,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기분 좋은 제 말입니다. 삼자로. 예. 그러니까 가장 김시호 대변인 이건태 의원 제가 새날 마차님이 이건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때 기억나시죠? 이건태 변호사님 같은 분과 친해야 어디 잡혀가더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잡으십시오. 아니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칭찬하셨어요, 김대우 대변인이.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건태 의원님 의정 활동을 제가 잘 보잖아요. 그럼 지금도 꾸준히 법률 대변인으로 검찰을 차근차근 조지고 계십니다. 네. 아 그게 사실 좀 감명이 그러니까 가장 실력이 이제 있는. 윤석열 같은 율사 출신이 있고요. 그거 나 싹 쏠아버려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진짜 법률가로서 법 조문 하나하나씩 뒤지면서 법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법 조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논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건태 의원은 정말 최고다. 내가 그 신뢰하는 법률가들이 있어요. 들뜨지 않는 사람. 맞아. 들뜨면 정치에 너무 가까워지는 거고 들뜨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 바로 KT 이건태 의원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는 아,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편안함.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잘 돼서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경기 부천병 거기 소사인가요? 예, 주로 부천병 소사입니다. 예. 국회의원 자, 이건태 의원 후원도 좀 부탁드릴게요. 신협 131-022-251063 나는 농협을 키워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사무실 앞에 있는 동네 신협을 키워주고 싶다.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의원의 그리고 이건태 TV는 채팅창 상단에 지금 살포시 저를 눌러주세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하루도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파면의 시간이 20시간도 아니 15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식하기 6시니까. 그렇죠. 네.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지금 그 화요일 날이었죠. 네. 오늘 선고를 내일 한다라는 네. 발표를 한 게 그렇죠. 예. 네.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놀랬죠. 그럼 그때 왜 화요일 날 수요일도 아니고 왜 화요일 날 한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죠. 주변에서 민주당 내에서. 예. 뭐 깊이 논의는 안 했고 의원들끼리 왜 화요일일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선 의원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원내대표가 4월 1일 날까지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탄핵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중대 결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하더라도 수요일 정도에 고지를 하는데 하루 먼저 고지하기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화요일 아침까지 정말 이 전국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뭐 월요일 밤에는 정말 난리 난 분위기더라고요.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한다. 4월 18일 지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다. 이런 유언벼가 막 다 퍼졌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와서 엄청 쪼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번 주가 어차피 금요일에 할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러지들 마라고 3일 전에 예고한 게 아닌가. 네. 그러면은
지금 아마 뭐 7대1, 6대2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라면 전원 일치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생각은 거의 똑같으실 것 같은데. 8대0 이제 확실할 겁니다. 왜 이제 8대0으로 생각하냐면 이 사안이 워낙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했던 워낙 명백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요. 판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 인정하는 게 자유심증주의인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재량권이 없는 사안이에요. 온 국민이 봤잖아요. 그 온 국민이 보는 사안을 어떻게 본대로 판단하지 않고 달리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유심증주의란 말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도 만주 변호사인데. 예. 판사가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 가치관이 투영되는 거죠. 자기 가치관.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모욕이라고 느꼈어 안 느꼈어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느낀 거는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건 그런 어떤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뭔가 주무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폭행 사건인데 피고인은 안 때렸다고 그러고 피해자는 맞았다고 그러는데 목격자들 쭉 증언을 들어보고 판사가 드는 판단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때렸는데? 라고 판단. 그게 이제 자의심증이에요. 판사가 자의심증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이것은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의 재량 범위를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국회 침탈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체포명단의 전 대법원장, 대법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 부장판사들이 들어있었잖아요. 네. 이걸 보고 대법원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판사들이 판사 내부망에 엄청난 규탄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8분이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8대0이 명백하고 8대0을 안 쓸 수가 없다. 자기가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자기 출신인 법원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저께요, 제가 그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 투표하기를 한번 붙여봤어요. 윤석열 탄핵의 사유 이유입니다. 이 중 가장 큰 파면 사안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유튜브가 보기를 5개에서 4개로 줄여놨더라고. 더 이상. 그래서 뒤에 합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없었던 불법적 계엄 선포 1,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1호 3, 계엄군 국회 침탈 및 의결 방해 4,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및 법관 체포 지시 이렇게 4개를 걸어놨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위헌이면 파면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하면 최소량의 법칙. 5개가 다든 하나든 간에. 그랬더니 76%가 국무회의가 없었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 및 의결 방해가 그냥 가장 명백한 위헌사안이라고 봤는데, 국무회의가 없었던 불법적 계엄 선포를 4분의 3 정도가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느 게 그중에 제일 그게 감정적으로는 국회 침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그 지금 4분의 3 정도가 찍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는 비상계엄. 그게 기본이죠. 그러면 한덕수가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꼴이잖아.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을 한 겁니다. 본인의 면피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그것이 윤석열 탄핵의 핵심이기도 하고. 나 살려고. 자기 임명한 사람을.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도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돌아오는 것을 내심으로는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뭐 정가의 그런 예상들입니다. 근데 지금 5대3 기각설, 4대4 기각설이 돌아요.
반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기각을 원하는 세력들이 막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종의 선전선동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선고기일이 잡힌 마당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그냥 국민을 선동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혀 믿을 수 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우리 의원님의 입을 풀기 위해서 제가 좀 엮어드리면 기각을 시키면 기각시키는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리와 법을 어떻게 쓰냐고. 일단.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보수 쪽 재판관이 5분이나 있었어요. 근데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런 고문을 안 했겠어요?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될 사안에서는 파면을 해야만이 헌법재판소가 살고 헌법재판관이 산다. 그리고 일부 대통령 파면 사안에 있어서 일부가 기각이나 각하를 내면 그것은 나중에 국론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기각이나 각하 낸 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역사의 박제가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일치된 전원일치 판결을 내자 그렇게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했을 거거든요. 그 툴이 이번이라고 적용 안 될 리가 없어요. 어차피 6대2가 돼도 파면인데 그 이 기각이나 각하를 낼 이 두 명이 뭐 때문에 그거를 하겠어요.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죽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기각 만약에 시키면 기각시킨 재판관들은 내란을 몸에 묻힌 채로 평생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네. 네. 공범으로. 그리고 그간에 본인이 가져온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 법관들로부터 후배 법관들로부터 그 손가락질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혹시나 그 윤석열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것처럼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가 현실적인 막 의원님들 포함 똑같은 심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내란부터 시작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사실은 0에 가깝다. 얘기해봐. 그 불안한 심리 한번 얘기해봐. 아니면 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빠들 밑에 있으니까 불안할 리가 있나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이렇게 안정제를 맞고 집에 돌아갈 때쯤에 이제 또 다른 찌라시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찌라시가 우리 지금 그 텔레그램 새날 정보방에 누가 댓글로 붙이는데 지금 보니까 딱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패미적인 댓글로 공격을 한참 하던 사람인데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찌라시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냐면 이 글은 이재명 무죄도 맞춘 사람이 올리는 거다라고 그럴듯해, 하면서 그럴듯해.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기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인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썰을 막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근데 나머지 다 개소리여서 지금 다 차단을 해버렸는데 이런 거에 돌면은 또 사람들이 8대 0이라는 걸 믿다가 또 이런 거에 또 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밭을 10개만 보면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들 심리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인생 평생 부정당할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이 없었다면요. 그 사람들은 받은 적 없다고 어떤 식으로 덮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생중계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적 없어라고 권력 동원해서 묻으면 돼요. 생중계로 했잖아요. 저는 그 계엄 담화, 그다음에 계엄 포고문, 국회 침탈 이 세 부분 아니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 그게 그 계엄 담화나 포고령 보면요 정말 섬찟한 문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처단한다. 예, 아니 제가 정말 그거 읽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많은 국민들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공포에 떨고 계시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그다음에 이광우, 김성훈 경호처장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각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는 저도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인신을 풀어준 것뿐이지 뭐 죄가 없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최종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음 놓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그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이 나오면 내일 11시에서 이제 주문에 오고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8대 0이면 주문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렇죠. 다 읽은 다음에 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파면한다.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딱 그 시간부터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대통령직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시지를 내겠냐 안 내겠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같은 인성의 소유자면 극우 세력의 지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승부 메시지는 안 낼 거다. 승부 메시지는 그렇다고 아니죠. 반박도 못 하겠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부 메시지 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 이익을 생각할 때 극우 세력을 계속 끌고 가야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국힘당 일부하고 흥정을 하고 자기의 이치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치적 이익이 있고 그래야 뭐 나중에 국힘당을 위해서 뭐 사면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내란죄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승복하고 다 인정하고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자기가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진퇴양난이구만.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복귀하면 지금 형사 기소된 사건부터 건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건들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를 장악해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귀하면 다시 제2 개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비상 상황 만들어 가지고 다 초월적 어떤 법 같은 걸 만들어서 다 무죄로 덮어버리고 없던 사건 되고 이건태 의원은 수거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야 진짜 끔찍한 자예요 보면 진짜로. 저하고 푸나님이 손잡고 수고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만나는. 아, 저는 우정.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제2 계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엄이 얼마나 절차적으로도 중요하고 이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후회를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경찰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알박기 인사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계엄을 하기 이전에 미리 푸나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고 그런 압박적인 상황을 굉장히 거국적으로 시작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경비기업 이야기 나옵니다. 경찰력만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오늘도 그랬잖아요. 국방부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 계엄 안 일으킬 거야. 경비 계엄이라는 아. 말이 있어요? 있죠. 네, 네. 경비경. 그러니까 군인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경찰 동원해서 기각이 되면은 한남동 지키겠다는 거예요. 경찰도 유튜버 계엄이라고 들어봤나?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다시 계엄을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폭력적으로 할 것 같다. 경찰보다는 군의 정말 특공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인명살상도 불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해서요. 근데 야 이건태 의원도요. 계엄 전에도 보면은 이제 사실 대표님 이제 재판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하루가 막 한 48시간으로 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계엄 나고 나서는 본인 생활이 아예 없었지 않아요? 아예 없었죠.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 투입해서 뭔가를 했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 뭐 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이건태 의원하고 인터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1심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고 네. 나머지는 다 이건태 의원 말대로 됐어. 그러니까 계엄을 당하고 내란을 당하는 사이에도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 이건태 의원이 대부분 주도했다고 박수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 상단에 계좌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요. 거액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건태 검색하시면 민주당 입장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태 검색해서 최신순으로 보면 나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마 저는 내일 윤석열이 그 파면되고 나면 약간 울컥할 것 같습니다. 저 원래 눈물 안 흘리는 캐릭터거든요.
대선 지난날도 안 울었어요. 예. 성대모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빨리 감정이입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게 대선 우리가 지고 나서도 옆에 있는 마차님 울고 집에 갔는데 네. 저는 안 울었던 이유가 우리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니까 슬퍼하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맞닥뜨려진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의 3년 만에 윤석열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5년을 못 채우고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과정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순리대로 가는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헌재한테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윤석열 이 파면은요 단지 내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그 12.3 내란 이전까지 경제도 잘 살리고 막 남북관계도 좋고 막 그래 지지율이 높았어. 근데 뭔가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약간 해까닥 해가지고 내란이란 실수를 저질렀다면 저는 파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가 있어갖고. 근데 윤석열 이자는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윗바닥이었잖아요. 내란이 아니라도 심지어 탄핵 상태로 그게 22대 총선이잖아요. 그 상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그 윤석열이 그냥 아예 이제 끝나는 날이라서 감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이제 아예 취임할 때부터 많은 부실함을 가지고 취임했고 취임하고 나서도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국정을 운영했잖아요. 국정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국정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계속 좁아졌죠. 결국에 이제 막바지에 몰리니까 결국 계엄해가지고 이거 일개 뒤집어 엎으려고 이런 정말 도박을 한 거죠. 3년 전에 대선 졌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민주당은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도 확보했고 이재명 대표님도 당대표로서 2번 연임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번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집권 초기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잡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지금 최상목 보고해놨잖아요. 탄핵 보고. 예. 그러면 72시간 안에 탄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최상목도 탄핵합니까? 그게 아직 그 원내에서 결정은 안 됐는데요. 72시간 내거든요. 그게 4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11시에 파면 결정 나고 뒤에 약간 시간이 있는데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는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최상목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깔아뭉갠 시간이 한 25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 명백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최상목을 탄핵하면 뭐 경제가 흔들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명백한 중대한 헌법 위반을 그냥 국회가 그냥 봐주고 갈 거냐,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최상목은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 환율 사태 달러에 투자한 자가 경제부총리라고요? 오늘 그 국회에 안 나왔어요. 국회에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안 나오고 그 차관이 나왔는데 차관 답변 내용은 23년에 장관 되기 전에 투자를 했는데 23년에 장관 되면서 그걸 다 팔았고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환율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환장하게. 표명을 했다는. 달러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달러를 새로 사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환율과 관계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샀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환율을 그 결정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기재부 장관은. 네. 그러면 내가 저쪽 달러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본인한테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거예요. 근데 장관 되면서 판 것을 다시 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러면서도 또 하나 추경도 그렇습니다. 추경도 본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은 총재도 15조 내지 20조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소신껏 일을 한다면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힘당의 정치 공세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산불 등 재재난 추경이다 해가지고 10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내수 살리는 데는 최상목 부총리는 아무 역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총리가 왜 필요해요? 오히려 이렇게 국힘당에 발목이 콱 잡혀 있는 부총리 날려버리고 차관이 오히려 대응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죠. 그 추경호하고 최상목은요 역대급 거의 진짜 쌍둥이처럼 기재부 장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못하게 한 요인 중에 50%는 윤석열이에요. 건전재정만 외치니 뭐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어제 박용진 전 의원이 그랬죠. 두 사람 뭐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는 들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멘탈을 아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 못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국민 누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라는 게 이쪽 진영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뭔가 이제 정의 어떤 그 뭐 죄에 대한 단죄 이런 분위기가 되면 최상목 탄핵 못하면 민주당이 먹습니다. 그 최상목이 한 행동은요, 사실 국민들을 욕보이는 행위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팔아놓고 달러를 내가 원화로 바꾸면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잠잠해지니까 또 국채 투자를 해요. 재산 목록으로 다 밝혀질 건데 예. 저는 확신범이고요. 자, 까반혁이죠. 이건태 의원은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는 쪽이시구나. 예. 간혹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욕을 좀 먹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의견도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최상목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은 최상목이 탄핵이 되면 경제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근데 최상목이 있어서 경제가 안 흔들린다고. 뭐 좋았냐 이제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국민 감정상으로는 사실 최상목은 진짜 목을 쳐야 된다. 저는 아니,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한은 총재 경제의 또 다른 탑인 한은 총재가 지금 당장 추경을 15조에서 20조를 안 하면 내수 경제 침체를 다시 살릴 수가 없고 그러면 국가 GDP 성장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빠진다. 이걸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왜 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했던 상법 있잖아요. 상법 개정안. 네. 사실 쟤네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해. 그래 거부권 행사해버려.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 1심 유죄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때 이 모든 법리적인 걸 다 정리해 주셨던 분이 이건태 의원이세요. 이건 무죄다 무조건. 이 새날 영상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고.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이 탄핵되면요,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사퇴할 거예요. 대선 나가려면 사퇴해야 돼 지금. 현실적 맞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윤석열 파면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속히 아마 사퇴하실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합리적으로 볼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뭐 60일밖에 안 되고 대선 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뭐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권한대행. 대행?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사실 뭐 여러 차례 분석을 했습니다만 뭐 파기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이낙연 입에서 듣고 막 대법원이 직접 판결해라.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단언해 주실 수 있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통계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사법연감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법원이 만드는 통계거든요. 2002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22년 동안에 우리 이 케이스처럼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지금 우리 반대측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해가지고 유죄로 뒤집어라 이거 아닙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35,508건이에요. 그 중에 0건이에요. 불가. 불가요, 불가. 22년 동안 0건이라니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진교사 사건 있잖아요. 선고는 아니고 결심이 6월 3일이더라고. 대선 예상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하는 날, 당선이 유력한 날 거기 결심 참석하고 있겠어요? 판결은 아니라니까 마지막 유진교사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 거기다가 좀 우리가 다뤄보니까 알죠. 일반인들은 대장동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성남 FC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괴롭히기였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제 그 지금 그 핵심 증언했던 그 김진성 씨가 자기가 위증 안 했다고 지금 맞아. 다 발언을 했어요. 네. 증언을 했기 때문에 돌변했는데? 저는 이 사건도 사실은 1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2심에도 무죄 확신하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법 왜곡죄하고 그다음에 국가폭력 시효 폐지법이라는 게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고 오케이. 봅니다. 자, 근데 김재 대변인 네. 일정 있죠. 네네네. 빨리 가요. 네, 미안해요. 새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봬요. 예. 파면시키고 만나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사법 리스크는 모두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 준비기일 4월 1일 날 있었는데 김진성 측에서 그간에 이제 위증의 본범이 김진성 씨인데 위증을 자백했다고 해서 그 자백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잖아요. 근데 2심에 와서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기반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1차 변론기 준비기일 때 판사가 이제 변호인들이 김진성 이 사람 자백한 게 아직 그 알선수재 2건 남아 있는 것 때문에 발목 잡아갖고 자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판사가 지금 수사 중입니까? 왜 아직까지 결정 안 합니까? 그 현황을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김진성이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그 기각되긴 했거든요. 그때 검찰이 보여준 PPT를 본 직후에 변심해가지고 자백했다고 하는데 그 PPT도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2심에서 1심대로 무죄가 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이 뒤집힌 게 그거잖아요. 2심 판사가 디테일하게 뭐가 거짓말인지를 특정해봐라. 사실상 그거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거짓말이라고. 거기 사실 유포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아마 이건태 의원님의 친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 수사권 있는 검찰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수사권을 얻게 되면 검찰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공소청인데요. 공소청. 지금 검찰은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앞에만 서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기소권을 행사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게 만천하에 검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 셈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검찰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건태 의원의 친정은 검찰이 아니고 새날입니다. 제 친정은 검찰이 맞고요. 저는 검찰을 사랑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그래도 바른 말을 해야 돼. 검찰을 사랑하는데 검찰을 위해서도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시각을 의원님 뭐 법대 선후배나 검찰 선후배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검찰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꽤 있으니까 검찰 출신 중에 변호사를 꽤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나눌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그 겪어보니까 이게 좀 심하다. 대한민국 검찰. 그러니까 그거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에 줄 섰던 특수부 검사들이나 수사권 가지고 왜 그 신문정의가 여성을 풀어주는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자기 편은 수사 안 해서 지키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그 수식까지 걸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 얼감에서 살아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귀환하던 모습은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었잖아요. 그 휠체어 타고. 근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2심에서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약간 유죄 느낌이 나가지고 한 벌금 80만 원까지 예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완전 무죄로 뒤집고 돌아오는 거 보면 진짜 불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직선거법 사건도 첫 번째 재판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재판부가 미리 기록을 샅샅이 보고 본인들이 그 의문점을 정리해 가지고 첫 번째 재판 때 검사한테 성명을 구했어요. 이걸 답을 하라고. 근데 검찰이 제대로 답을 못 하니까 그냥 그대로 무죄 판결 써버린 거예요. 무죄 판결도 100페이지 정도 엄청나게 정밀하게 써가지고 맞아요. 대법원에 가서 이건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렇네요. 자, 이재명 대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안 노아리 BFP. 예,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람 PD, 저거 사실상 지워. 자막.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모두 사라졌다고 네, 바꿔주세요. 네. 사실상 빼고. 자, 다시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진짜 현안은 이거죠. 당장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났을 때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비싼 수업료를 치른 윤석열 3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했는데요. 또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나이테가 있고 단단함의 정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단함의 정도로 우리는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괴물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했는데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매우 불행한 사태를 겪었지만 내일 파면 선고가 되면 더 단단해지고 뭐 피온도에 땅이 굳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요. 윤석열보다 한참 후배인데 사법시험은 한참 선배예요. 그럼요. 제가 4년이나 선배입니다. 윤석열은 구수를 냈고 우리 이건태 의원은 소년급제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그때 동기가 오병으라고 그랬죠. 예. 근데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아마 이건태 의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을 중앙지법 서관 앞에 그 땡볕에서 막 그 보수 언론은 중앙지검 4차장이 매주 불러준 대로 쓰고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안 실어주니까 좀 써달라고 1시간 동안 땡볕에서 기자들 한 20명 그 바닥에 앉혀놓고 설명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암담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오니까 정말 그런 내일 파면 결정이 나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은 진짜 죽고 그 이재명은 살아나는 드라마다. 정말 드라마틱한 현상을 저는 바로 옆에서 봐왔거든요. 정말 그 감동이 주마등처럼 그렇네, 스쳐갈 진짜. 것 같습니다. 야, 사필기정이란 말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어디 대장동 일당등한테 돈 10원 한 장이라도 받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이걸 이제 자력으로 지금 결승진출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성격이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탄핵이다 박수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군.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민주당이 사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진짜 아까 윤석열이가 냈다는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거든요. 완전 다른 날이 내일 11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탄핵하면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제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느낌 있잖아요. 큰 대박 실수하면 안 되고 정말 살얼음 걷듯이 대선 가고 정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때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뭐 계약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소한 말실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대박 이런 거.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일 결론이 바로 임박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 꼴이라도, 한 그림자라도 잡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건태 의원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탄핵, 그러니까 헌재에서 방청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해봤을 때는 한 5시쯤 결과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6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청 탄핵에 항상 이렇게 인기 있었던, 뭔가 이슈가 됐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경쟁률이 21대 1.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요. 근데 박근혜 때 795대 1. 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오늘 발표가 났는데 4,818대 1. 아, 9만 6천 명 정도 신청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서 보면 뭐 할 건데. 근데 윤석열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김이 새는 취소하세요. 면이 있어요. 취소하세요. 자, 문제는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내란 수사는 급물살을 타겠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말 듣기만 설렌다 지금. 근데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두 번째 기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신무정 포함해가지고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번에 어떤 사법적인 이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비리라던가 검찰의 이런 망나니 짓 같은 것들을 다 개혁하지 못한다면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2번, 3번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일이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공범을 확실하게 다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 의원님은 심우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속에 풀어준 그자. 그것은 이제 명백히 직권남용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석방했다고 하고 직시한 거 안 했다고 하는데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총장, 검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직권을 남용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지시를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그 직권남용죄에 해당돼요. 본인은 이제 검사총장이가 기소 안 되겠지 하지만 그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 그것 중에 이제 그 딸 부분에 관한 수사는 이미 오늘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구나. 윤석열만 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파면 시키고 나서 새로운 한번 세상이다.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날에서 그냥 새 날에서 네. 그럼요. 나를 네. 만나겠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네. 10몇 년 동안 이 이름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게 박근혜 파면이 아니었어요. 네, 더 큰 게 올 윤석열 줄이야. 파면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한 10초만 앞에 보시면서 네. 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12.3 개헌 그날부터 저희 국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추운 날 꼬박 밤을 새워서 대문 앞을 지켜줬던 우리 지지자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일 파면시켜서 새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파면 시키고 만나요. 예. 의원님.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